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예기치 않은 전쟁이 시작됐고 필연적으로 포로가 발생했다. 후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소모작전에 투입이 된 거야. 공산군 포로들이 수용된 곳은 한반도 남단의 거제도. 이곳에 17만 3천여 명의 포로가 수용됐다. 그리고 2년 반.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가 뒤섞인 이곳은 전쟁의 포화가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목과 대립, 폭동과 진압으로 전장을 방불케 하는 이념의 전쟁터가 됐다. 내 생명이 오늘을 내일되면 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견지였습니다. 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지. 달아놓은 그 정물이 딱 달아놓은 거죠. 사람의 내장을 걸어놔서 보라고. 한편 거제도는 총탄을 피해 흥남 부두에서 떠나온 10만 명이 첫 발을 내디딘 피란의 땅이기도 해. 뭐 놀랬죠. 저 사람들이 그 책에 본 그 에스키모 속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둘이 아니고 막 줄로 서서 걸어오는데. 그때 거제도는 누군가에게는 낙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땅이었다.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제도 계룡산. 여기가 그때 포로 수용소가 있을 때 유엔군 통신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 통신대가 여기. 예. 지금 여기서 포로 수용소는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포로 수용소가 지금 여기에 이제 숲이 있는데 이 아래쪽이 있죠. 이 아래쪽. 예, 아래쪽이 지금 고현이거든요. 아, 고현. 이쪽에 아파트 보이는 데가 그때 구단위 악질 포로가 있던 데입니다. 그때 10만이 넘는 근 20만 되는 포로들이 이쪽에서 살았다는 것은 엄청나지요. 예, 상상을 못할 마침대가 있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들은 전쟁이 멈춘 지 반세기 후에야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현재 거제시는 포로 수용소 관련 자료를 모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 중이다. 두께라든지 엄청나잖아요. 예, 이렇게 지은 거죠. 예. 포로를 감시하는 유엔군이 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여기다 전달하면은 네.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서 또 본국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통제를 하고. 한때 17만 3천 명의 포로가 수용됐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이렇게 포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인천 상륙작전 직후부터였다. 전쟁 사흘 만에 서울을 잃은 아군은 반격을 위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북한군은 제대로 반격 한 번 못하고 투항했다. 왜 우리를 월미도를 보냈느냐? 저희들이 위태로운 걸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받은 군인들을 뽑아낸 거야. 뽑아내서 그는 뒤로 보내고 우리 신병 훈련도 받지 못하는 그냥 총알바지로 갖다 집어넣은 거죠.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주력 부대를 남쪽에 전진 배치했던 북한군은 허리가 잘리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북한군들이 줄줄이 투항해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의 정규군이 아닌 북한에 의해 강제 징집된 양민들이었다. 북한인민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남한을 점령할 때 그 차출됐던 강제로 이제 그 끌려 나왔던 남한 출신 의용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도 강제 징집된 이 민간인들,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으로서 편입됐던 군인들, 이런 것까지 해서 좀 들어가 있었던 거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던 반공 포로들을 만났다. 저 PW 남발은 내가 제일 빠를 거야. 몇 번이에요? 47438.
내가 제일 꼴이구나. 10만 319. 내가 10월 21일 날 재편 인천 상륙 한 달 후에 내가 이때 끌려갔거든. 그러니까 끌려가는데 뭐 있어? 저 목청 하나. 아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었다. 38선을 넘은 지 19일 만에 국군 제1사단이 평양에 입성했다. 이후 아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했다. 평양에서는 약간의 시가전을 했죠. 하지만은 대세가 벌써 그랬고 평양 점령은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됐습니다. 1950년 8월 말 1740여 명에 불과했던 북한군 포로는 북진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평양 홍수를 들어가니까니 포로가 그냥 물 믿듯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냥 뭐 사방서 잡아서 우리 깜방에 있는 한 500명, 1000명 그 정도 막 꽉 찼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포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천 상륙 다음 달인 1950년 10월에는 5만 명 이상의 포로가 잡히고 그리고 11월에는 3만 5천 명, 12월까지 14만 명 수준에 이릅니다. 단기간에 많은 포로들이 생겨나자 보급과 관리에 애를 먹었다. 포로들은 일단 서울, 인천, 부산을 비롯한 곳곳에 임시로 분산 수용됐다. 곧 전쟁이 끝나면 해결될 문제였다. 남북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 어렵어요. 중공군이 강릉가로 짊어지고 나오는 바람에 그다음에 여기서 전세가 불리해지지 않았어. 후퇴가 시작된 거야. 후퇴가 시작되니까 우선 평양에 있는 포로들을 이남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아군은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북진하던 미군은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중공군과 맞닥뜨렸다. 미군이 북한의 임시 수도인 강계를 점령하려고 장진호를 지나던 때였다. 기다리고 있던 중공군이 미군을 포위하면서 전멸 위기에 처했다. 전운을 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세계 3대 동계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는 미군 전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였지만 이 전투로 12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고 중공군 7개 사단을 괴멸시켰다. 미 해병 1사단하고 중공군하고 조우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이제 바뀌는 거죠. 흥남 쪽으로 그렇게 빨리 점령해서 내려올 줄 몰랐죠. 아군은 사활을 건 후퇴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포로들과 함께였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38선 이남을 되찾고 북진하던 아군은 평양, 함흥, 인천에 있던 포로를 데리고 퇴각했다. 적군의 병력이자 정보원인 포로를 버려둔 채 후퇴할 수는 없었다. 미군은 부산 수용소에 있던 포로 5만 명부터 거제도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포로들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지금의 거제도 삼성조선소 앞바다였다. 미군은 1950년 11월부터 거제도에 대규모 포로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름하여 알바니 작전이었다. 처음 계획은 6만 명 규모의 포로 수용소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처음 도착한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철조망만 덩그러니 쳐진 진흙탕이었다. 거제도에 가니까요. 어쩌면 LC가 이제 완전 닿지 못하고 이제 거기 어느 바다에서 이제 내렸잖아요.
나는 저렇게 돼지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데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포로 수용소의 첫 번째 후보지는 제주도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피란민으로 가득했고 마지막 피신처로 남겨놓아야 했다. 제주도로 처음에는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거리도 멀 뿐 아니라 그거는 제1군사훈련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는 부산하고 가까우면서도 수심이 깊으니까 LST가 정박하기 좋다. 그 다음 이제 또 거제는 오니까 이제 넓은 들판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제다가 섬에다가 옛날 같으면은 포로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방어할 수 있고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곳이 거제다. 고현부터 포로들을 거서 집을 전부 다 만들었는데 그 사람 그때는 뭐 논이니까 전부 논이니까 논을 갖다가 논이 전부 다 도랑논 것이 돼 있거든. 뭐 규기 잘 안 돼 있고 또 뭐 높고 낮고 이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포로들이 그걸 이제 시킨 거지. 포로 수용소 부지는 거제도 중앙에 해당하는 고현리와 그 일대였다. 야산이 많은 거제도에서 그나마 이곳이 평지였기 때문이다. 먼저 도착한 포로들은 자신들이 수용될 포로 수용소를 스스로 지었다. 경작지었던 논에 흙을 채워 넣어 땅을 고른 뒤 천막을 세웠다. 나중에는 흙벽돌로 쌓고 난방이 되는 막사를 지었다. 몇 달 만에 수백 개의 막사가 들어섰다.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다. 처음에 들어가서 그걸 건설을 했어. 천막 치고 논바닥에. 그럼 거기에 그건 전부 논 아니야? 다락논들. 거제도 중심지 360만 평의 거대한 포로 수용소가 들어서면서 거제도 중심부는 순식간에 막사로 가득 찼다. 1951년 3월 말 이곳에 수용된 포로의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포로들은 5천 명 단위로 나누어 수용됐다. 이 포로 수용소가 이중철망이고 여기가 이중철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중철망이야. 가운데는 이제 그 장갑차가 댕길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굉장했지 뭐. 규모가 얼마나 컸어요? 끝이 안 보여. 한편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미군은 원산이 적에게 넘어가 퇴로가 차단되자 흥남 부두를 통한 대규모 철수 작전을 계획한다. 이 소식을 들은 피란민들이 흥남 부두로 몰려들었다. 그 후처령이 얼마나 험한가 하면은 여기 대관령 그건 거기다 비하면 언덕 정도예요. 그걸 우리 21명 걸어서 넘었어요. 순전히 걸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네는 제일 막내가 그때 낳았을 때 한 일주일 전에 애들 업고 이고 꿇고 그러고 온 거예요. 당시 흥남 부대에 집결한 병력은 10만 5천 명. 피란민은 이보다 3배가 많은 30만 명에 이르렀다. 고심하던 미군은 400톤의 폭약과 560만 톤의 장비 대신 피란민을 태웠다. 그리고 출발과 함께 흥남 부두를 폭파했다. 23일에 출항을 해가지고 꼬박 사흘 낮밤을 운항을 해서 부산으로 갔어요. 근데 부산에는 이미 피난민들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배를 돌려서 거제도로 간 겁니다. LST마다 정원의 10배가 넘는 피란민이 승선해 있었다. 10만 명의 피란민들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배에 몸을 맡겼다. 배는 이미 피란민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부산에서 뱃머리를 돌렸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대규모 포로 수용소가 들어선 거제도였다. 그때 유사스럽게 우리 추웠습니다. 옛날에는 촌에 집도 많이 없고 하냐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뭐 놀랬죠. 저 사람들이 그 책에 본 그 에스키모 속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둘이 아니고 막
줄을 서서 걸어오는데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배를 타고 와서 피난 왔다. 피난 와갖고 장시부터 내려갖고 와갖고 여기 걸어서 차는 있나 그 뒤는 차도 귀한게 걸어서 막 디디미려서 그제 저 동부 핵교 막 밀어서 쌓여서 있거든. 그래 있는데 밥은 먹는데 무슨데 못이라서 밥을 해가 집집마다 밥을 해가 갖다 주고 그랬다. 당시 거제도는 전쟁의 포화가 닿지 않는 인구 10만 명의 평화로운 섬이었다. 이런 거제도에 10만 명의 피난민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섬은 순식간에 피난민촌이 됐다. 나는 여기 와서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은 저 배에서 딱 내리니까 산을 쳐다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 쳐다보게 되는데 그게 나는 보리 그것도 모르고 푸르르하게 그 뭐 이 자라에 달았더라. 그래 물어보니까 보리라더라고 보리. 다행히 거제도의 겨울은 따뜻했다. 피난민들은 주민들의 집에 얹혀 살거나 한잣집을 지었다. 살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북쪽으로 계룡산이 보이는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흙, 뭐 소나무 가지 이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흙을 붙인 집들을 그런 걸 이제 짓고 그 동산에만 아마 한 400세대 정도가 이렇게 그 일대만. 그때는 땅이 넓고 그런데 이러니까 그 없어 아무데라도 막 음악을 만들어가 살아도 말 안 했으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도. 피난민들이 지은 움막은 거제도의 산비탈을 가득 메웠다. 그 다음 문제는 먹을거리였다. 가뜩이나 보릿고기가 혹독하던 시절이었다. 완전히 뭐 진짜 막 물결이라며 서로 살라고. 그럼 이제 배급 때 되면 저 아주 아양 저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급을 타러 이리 오거든. 타가지고 울을 메고 가고. 그렇게 이제 첫째 타가지고 뭐 길이 물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 지금 많이 컸지만 나무 절단 났어요 다. 이게. 식량이 배급됐지만 늘 부족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쌀 대신 밀가루였다. 부족한 식량은 산과 바다에서 찾아야 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온몸에 각인돼 있다. 지금도 저는 좀 우리 집에서도 그 수제비 하면 전 잘 안 먹습니다. 예, 그것만 보면 수제비만 보면 어지러워요. 예. 흥남 부두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됐던 거제도. 이경필 씨에게도 거제도는 특별하다. 이 씨의 부모님은 흥남 부두에서 9.4일생으로 배에 올라 거제도로 향했다. 이 씨는 그 배에서 태어났다. 당시 배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군들은 이들을 김치5라 불렀다. 이 씨의 아버지는 거제도에 평화상회라는 가게를 열고 평생을 거제도에서 살았다. 그 특이하게 그 돌아가실 때 이제 빗속에다가 다음 동일점 찾아가라고 주소 적어놨거든요. 아마 이거 거기다 그럴 겁니다. 이불 가면 뭘 하나.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불 가봤나 뭐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빗에다 주소 딱 적어놓고 동일점 가서 찾아봐라. 피난 온 지 60여 년. 야속한 세월은 하염없이 흘렀지만 고향을 향한 한 맺힌 그리움은 무뎌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나 언제 우리 저기 가서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끝나면 못 간다. 많이 말 못하고 맨날 울었지 뭐. 그거는 말로 못한 거.
그때 우리 아버지는 곧 돌아올 거다 한 것이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보고 안 보고 그게 떠나서 불효라는 이게 불효구나 하는 그걸 난 느끼게 되더라고 이제는.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한 60여 년 전 그 시절, 거제도는 피란의 땅이자 포로들의 땅이었다. 인구 10만의 거제도에 10만의 피란민이 더해졌고 포로는 17만 3천 명까지 늘었다. 주민의 4배 가까이 인구가 는 것이다. 여의도 4배 크기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체계가 잡힌 것은 전쟁 1년 후쯤이었다. 점차 배급도 늘어서 포로들에게는 의복을 포함한 일체 공급품이 제공됐는데 모두 미제였다. 포로들의 등에는 전쟁 포로의 약자인 PW라는 글자가 쓰여졌다. 공산군 측의 포로 관리 실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과 달리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위치가 공개되고 국제 적십자사에 의해 수시로 점검됐다. PW, Prisoner of War. 그러니까 전쟁 포로란 말이지. 그걸 여기다가 크게 쓰고 PW, 뒤에도 PW, 여기도 PW, 이 뒤에도 PW. 그렇게 입혀놨지. 다 그냥 새 것들.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레크레이션은 물론 영화도 상영됐다. 일과에는 교양 강좌와 기술 교육도 포함됐다.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볼 수 없었던 포로 수용소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근대 포로 수용소와 현대 포로 수용소를 나누는 기점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수용소가 바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949년에 제네바 제3협약의 첫 적용 사례라는 거. 물자가 풍부한 포로 수용소는 피란민들에게 화수분 같은 존재였다. 피란민들은 포로 수용소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는 물건이면 무엇이라도 얻기 위해서였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포로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아씨 사실래요 그러면 돈 없잖아요. 그럼 돈 없다 그러면 옷에도 벗어주라고 그러거든. 그럼 옷 여 뒤에다 PW라고 딱 썼어요. 벗어주는 거라. 포로들의 보급품은 질이 좋았다. 물자가 부족했던 피란민들은 포로들에게 얻은 옷을 염색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렇게 돈을 번 피란민들 상당수가 부산으로 옮겨가 국제시장에서 기반을 잡았다. 저녁에 되면 시장이 생깁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요? 예, 세상에 두고 아줌마들이 떡 가져와가지고 떡 사라 그러면 철조망 사이에서 사지봉 벗어가지고 던지고 거기서 던져주고 그래가지고 사 먹고. 통돼지가 굴러 들어와. 통돼지? 응. 돼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리고 담요 몇 장만 주면 통돼지가 올라와 밤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었지만 포로 수용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철조망을 사이에 둔 피란민들과 포로들 사이의 거래는 끊이지 않았다. 덕분에 거제도 장승포 시장은 전쟁 중에도 활기찼다. 한편 전쟁은 1년이 지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전선은 38선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기를 반복했고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양쪽 모두 지쳐가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물밑 접촉 끝에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휴전 회담을 제안했다.
Soviet people believed that as a first step, discussions should be started between the belligerents for a ceasefire and an armistice, providing for the mutual withdrawal of forces from the 38th parallel. 쌍방이 이제 이전 유혈을 그만두고 테이블에서 이제 협상을 하자. 미국은 환영했지만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북진 통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 회담이 시작됐다. 협상의 핵심은 포로 문제였다. 6.25 전쟁은 다른 표현으로 협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포로 문제였습니다. 포로 문제를 어떻게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고 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제네바 협정 제79조에 의해 구역별로 자치를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수용소별로 대표자가 선출됐고 이들은 수용소 안의 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거기도요 똑똑한 놈은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뭐 그 안에서 뭐 엄청나요. 뭐 이익이 양양한 기라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한번 여기다 지도라는 걸 붙이고 뭐 들이 못 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김일성 노래 불러라 뭐 해라 뭐 훈련해라 사람을 못 살게 그래.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친공 포로와 반공 포로가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휴전 회담이 시작되고 포로 송환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포로들은 친공과 반공으로 나뉘어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참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거제도 산 꼭대기 올라가고 그러면 이쪽에는 인민공화국가 빨개, 이쪽에는 태국이가 빨개. 그래 우리는 뭐 그냥 반공포로니까 그냥 태국기 언제나 걸고 그래도 애국가 부르고 뭐 막 하여튼 뭐 전쟁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첫 휴전 회담은 개성에서 열렸다. 유엔 측은 원산의 덴마크 병원선에서 하자고 제안했지만 공산 측은 당시 유리한 전쟁 지역이었던 개성을 고집했다. 회담은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공산 측은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미군의 즉각 철수와 38선의 군사분계선 합의를 내세웠다. 회담은 결렬됐다. 휴전 회담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이념 공세도 거세졌다. 특히 포로 수용소는 이념의 홍보 도구로 적극 활용됐다. 공산 측 역시 포로 올림픽까지 열어가며 포로 수용소 홍보에 열을 올렸다. 과거의 2차 세계대전하고 수용소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어떤 이 하나의 심리전으로서 많이 활용한 동영상이 그게 동영상으로 많이 제작됐다는 것도 그거 자체의 어떤 이 포로들을 투항하게 하는 권유하는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당시 공산 측의 포로 수용소는 압록강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유엔군의 폭격으로부터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포로를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이었다. 북측은 국군과 유엔군 포로 규모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국군 포로들이나 유엔군 포로들이 후송 과정에서 그 많은 희생이 돼서 그걸 죽음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데스마치라고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고 초기 임시 수용소나 나중에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갔을 때도 특히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한 시기일 때는 더더욱 열악해서 이때 국군과 유엔군 포로들이 많이 희생됩니다. 휴전 회담 중에도 전선에서의 사투는 계속됐다.
전황이 공산 측에 유리해지면 남측에 잡힌 친공 포로들의 패악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포로 문제였다. 공산 측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무조건적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과 남측은 포로들의 의사에 따른 자유 송환을 주장했다. 둘 사이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다. 52년 1월부터 포로 문제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근데 포로 문제가 합의된 게 53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포로 문제 가지고 휴전 협상이 진행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종료된 직후 지체 없이 석방 송환돼야 한다. 이를 근거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친공 포로들은 무조건적인 북한 송환을 주장하면서 반공 포로에 대한 만행을 자행했다. 소요하면 일수용소에 몇 명 쭉 인원이 명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전원 집합, 내무감시병 1명 두고는 전원 집합을 시켰는데 인원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그걸 왜 묻느냐 하고 막 이놈들이 막 당당한 게라요. 친공 포로와 반공 포로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폭력과 유혈극이 난무했다. 친공 포로들은 공공연하게 군사훈련을 하는가 하면 반공 포로들을 인민재판한 뒤 은밀하게 처단했다. 경비 능력을 넘어서는 대규모 포로 수용소의 밤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두드리는데요, 때리는데 아픈 것도 생각이 안 나대요. 죽는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철조망 텐트 보관 안 했습니까? 근데 그거까지 씌워박는데 귀에 다 부러져요. 그놈들은 야만인들. 여기 저부터 맞은 겁니다. 지금도 못 걸어요. 잘. 밖을 못 나가죠. 저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지. 달아놓은 거, 정문에 딱 달아놓은 거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여서 너희들 봐라 그러고서 사람의 내장을 걸어놔서 보라 그지.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나마 살아남으면 다행이었다. 소리 없이 죽어나간 포로의 수도 적지 않았다. 공산당 놈들이 주장돼가지고 불러내다가 구덩이 파고 그냥 거기 다 산재로 죽인 거. 저녁에 자다가 깨우면은 살짝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면은 그날 죽은 겁니다. 죽이 가지고는 그걸 철조망 안에다가 걸어 놓는답니다. 보라고. 포로 송환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중국이 더 강경했다. 중국은 남한에 수용된 중공군 포로를 모두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공군 포로의 4분의 3이 대만행을 원하고 있었다.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유엔군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을 송환 심사한 뒤 친공과 반공으로 나누어 수용하기로 했다. 친공 포로들은 아예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유엔 측은 송환 심사를 하면서 북한행을 권유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대부분의 포로들이 남한을 선택한 것이다.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게 아니라 가도록 권장을 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의 부모님들이 원하니까 북으로 가라고. 지금 바다에 LST가 와 있으니까 고향에 가야 될 거 아니냐. 반공 포로들은 강제 송환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돌아갈 수 없다며 김일성에게 항의문까지 보냈다.
많지. 혈서는 여기 거의 혈서 몇 푼 안 쓴 사람 없어. 이 사람들 혈서 다 썼어. 선생님도 아 그렇지. 아니, 혈서도 많이 썼지.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 혈서도 많이 썼어. 이거 왜 지어졌냐면 이것 때문에 잡힌다고 이걸 양잿물로 다 이렇게 또 지은 거야. 이거 수용소가 내 74 수용소라는 데 있어서 거기서 다 했어 이거. 반공 포로들은 절박했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혈서와 문신으로 자신의 투철한 반공 이념을 증명해 보였다. 한편 친공 포로들은 송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의 포로가 사망했다. 혼란스러웠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수용소장이었던 도두 준장이 친공 포로들에게 납치되면서였다. 1952년 5월 7일 제76구역의 친공 포로들이 면담을 사칭해 도두 소장을 납치한 것이다. 북한 측에서는 수용소를 제2의 전선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지령을 전파하려고 라디오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첩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제도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좀 혼잡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친공 포로들은 자유송환 철회, 강제 심사 중단, 포로 대표단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 학교가 총 시위하는데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그 빨개 수용소의 목표는 뭐냐? 고향에 돌아가는 목표가 아니야. 걔들은 거제도를 해방시키자. 배우는 북한군 2사단 참모장으로 포로가 된 이학구였다. 도두 소장 후임으로 부임한 콜슨 준장은 포로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지만 결국 각서를 써주고 도두 소장을 풀어주는 데 합의했다. 무섭지. 그럼 그것들은 뭐 잘못하다 난리 난다. 정말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그제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런 다 그런 마음은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떠났지. 그리고 그 전쟁이 되면 산에 올라가기 바쁘고 해나 밤에 난리가 날까 싶었어. 납치 사건 이후 부임한 보트너 준장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수용소 대표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인공기와 중공기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친공 포로들은 경고를 무시했다. 보트너 준장은 무장병력을 투입해 철거 작전을 감행했다. 이후에도 인공기를 개양하면 사살하겠다는 엄명을 내렸고 실제로 제62 수용소에서 인공기를 개양하던 포로들이 사살됐다. 보트노 소장은 포로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산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공 포로들의 만행이 세상 밖으로 민낯을 드러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그 규모를 더 축소시켜서 더 경비를 강화시켜서 이렇게 소수 단위로서 경비를 포로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포로들 간의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또 포로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좀 포로 수용소에서 금지된 노래를 부르면 바로 그냥 무기를 동원을 해서 바로 진압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포로 간의 갈등이 좀 더 확산되게 됐던. 진압 작전 이후 포로들은 친공과 반공으로 나뉘어 분리 수용됐다. 거제도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용초도는 친공 포로들이 수용됐던 곳이다. 잡초가 무성한 언덕, 한참 동안 풀을 베고서야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용초도 포로 수용소의 머릿돌이다.
감나무 하는데 그때 염소를 매놨거든요. 염소 이 장막 땡기서 땅을 판다니까. 그래 땅을 파는데 아이 염소 이제 안데 옮기놓은 게그 바위에 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당시의 흔적이 더 있다는 증언에 야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돌로 지은 건물의 잔해다. 이게 아마 입구였군요. 여기는 저기 그러니까 그 포로 수용소 막사가 아니고 이제 그 포로들을 경비하는 이곳은 용초도에 수용된 8천여 명의 친공 포로들을 감시했던 경비대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초도에는 수용소를 위해 만들었던 거대한 급수장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시 용초도에는 27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소개를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다 놔두고 이제 나가시는 바람에 많이 이제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섬 곳곳에는 포로 수용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섰다. 이 건물은 포로 수용소에 배급할 물자를 저장하던 창고다. 서정식 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저번에서 항상 김일성 만세라 막 김일성 만세라고 막 부르는 기라 막. 그러면 여기서 부리면 일구서 부리면 이구저도 부리고 그 우치 연결이 되는 그 저길이라도 간첩이 있다고 돼.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이 각지에 분산 수용되는 동안에도 전선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됐다. 포로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회담이 결렬된 석 달 동안에는 치열한 고지전이 이어졌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피해만 늘어갔다. 회담이 재개된 것은 스탈린이 사망한 직후였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자 국가평의회 주석이었던 스탈린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양측은 협상을 재개하고 석 달 만에 포로 송환 협정에 합의했다. 송환 거부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기고 본국에서 설득하기로 했다. 1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포로 문제가 타결되면서 휴전회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측은 이 합의에 찬성할 수 없었다. 반공 포로들이 송환되면 처벌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협상 내용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기 위해 비밀 작전을 명령한 것이다. 그날 이제 암암리에 이승만 박사가 지령 내린 거야. 이거 1953년 6월 18일 날 반공포로 무조건 석방시켜라. 이 흑비의 하달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가야 수용소에도 헌병 대장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한국군 경비 헌병 대장밖에. 시간 딱 된 다음에 명령 지시한 거야. 그달 그러니까 6월 18일이야. 밤쪽이 됐거든. 밤쪽이 됐는데 미리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2시에 석방됩니다. 그 대신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됩니다. 작전은 당시 유엔이 관리하고 있던 공산군 포로들 중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들이 대상이었다. 작전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대부분의 반공 포로 수용소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그 원영덕 장군도 개인적으로 그 부처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이인데 그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여봐 오늘 집에 가지 마. 집에 가지 말고. 집에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습니까? 그런데 뭐 기껏해야 헌병에서 뭐 나올 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가 있으려냐고
그날은 집에 안 가고 방송국에 있었죠. 새벽에 그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더불어서 그 석방되는 포로들을 국민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편의를 봐주십시오 하는 방송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튿날. 그래서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한 이름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전국 8개 지역 포로 수용소의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막 울고 그랬지.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운명이 그런 걸.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칼 하나씩 다 가져서 만약 우리가 이북으로 보내면 우리 다 죽고 말자. 죽기 전에 자결하자고 칼 다 하나씩 다 줘서 우리 같이들 죽자고. 사건 직후 북한과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격분한 모택동은 탈출한 숫자만큼 국군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직후에 벌어진 금성지구 전투에서 양측은 전쟁 기간 중 가장 많은 포탄을 퍼부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여 휴전 회담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등을 약속했지만 정전협정서에 한국의 날에는 없었다. 분단을 인정하는 휴전을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휴전 조인하는 장면 아주 간단했어요. 그 인민군 그 남일이 그 북쪽에 출입문에서 들어오고 해리슨 중장하고 휴전했던 대표들은 남쪽에 따로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조인만 하고 그리고서 끝나고 나갈 때 남일이가 그 해리슨 중장을 뭐 노래 보다시피 노래 보고 그냥 나갔대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양측의 포로 교환이 시작됐다. 유엔군은 송환 희망 포로를 공산군 측에 인도하기 위해 빅스웻 작전을 실시했다. 대부분 거제도와 제주도에 집중 수용되어 있었던 친공 포로를 교환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수송 작전이었다. 포로들은 휴전선을 넘기 전 수용소에서 지급받았던 미제 보급품을 모두 벗어던진 채 고향으로 향했다. 욕을 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이승만 괴리들 너게 입으라고 입고 있던 옷을 막 벗어 던지뿌리잖아요. 웃옷을 벗어가지고 다 던지뿌고 모자도 다 던지뿌고 던지뿌고 맨몸으로 갔잖아요. 거제도에서요? 예. 맨몸으로 간 놈들이 절반을 됐어요. 한편으로는 송환을 거부한 채 남아있던 포로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이 진행됐다. 북한 측의 설득은 집요했다. 그러나 설득에 마음을 바꾼 포로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중립국 그걸로 갔어. 그걸로 해서 심사를 받는 거야. 이북에서 그러면 심사를 해봐라. 그래서 설득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갔댔어. 그때 간 데가 5천 명이야. 5천 명이 수용소 할 때 500명 단위로 이렇게 여놓고 경비는 인도군이 했어. 인도군이 우리 한국군이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설득 기간 90일 중 공산 측이 실제 설득한 기간은 10일. 설득 대상자였던 7,900명의 포로들 중 마음을 바꾼 포로는 188명에 불과했다. 반공 포로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12월까지 계속된 설득 작업은 1953년 12월 23일 종료됐다. 그런데 설득을 하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북에서 간다어. 우리 가기 전 이틀 전인가
중지했더라고. 안 한다고. 포로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남거나 돌아갔다. 한때 17만 3천 명의 포로가 수용됐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조성된 지 3년 만에 폐허가 됐다. 그리고 잊혀졌다. 호화 없는 전쟁의 현장이자 이념의 용광로였던 거제도. 거제도는 우리의 생명의 땅, 은인의 땅. 사지에서 건져서 내려놓은 그 구원의 땅이잖아요. 거제도는 피란민들에게 희망의 땅이었고 포로들에게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6.25가 남긴 상처이자 숙제이고 평화의 교훈이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지킨 이 나라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참상은 알아야 됩니다. 그건 확실히 알도록 일러줘야 됩니다. 포로 문제는 바로 6.25 전쟁의 그 상흔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남한에 남아있는 많은 반공 포로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서로 생사 확인도 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6.25 전쟁과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